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20회가 됐어요. 저희가 3월 31일에 첫 방송을 했죠. 네, 그래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참 대견하네요.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요. 5개월을 방송을 했다는 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근데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희를 원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쭉 할 생각입니다. 성실하게. 네. 꾸준함을 이길 거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최근에 댓글이 저희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로 저희가 또 힘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 댓글 중에서 유블리 이님이 러블리한 아이디네요. 그러게요. 네. 우연히 듣게 됐는데 좋아서 정주행 중입니다. 살아보니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이런 등등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라는 이런 댓글을 남기셔서 저희가 너무나 공감되고 저희도 네. 또 위로가 많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나를 아는 것 같이 한번 해보자고 시작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지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어느 한 분에게라도 마음에 가서 닿는다면 저희가 이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해보면서 20회 기념? 네. 저희끼리 되게 비장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100회, 뭐 200회까지 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 군데에게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혼자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네. 알편심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게 생각한 대로 돼?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저희가 이제 막 방송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쵸. 니네들은 잘하니?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였다면 저희가 이런 알편심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그쵸. 자동적으로 되는 거면. 그래서 알편심에서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 스스로도 이제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이런 노력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그래요. 심리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좀 선명해지고 뭔가 답을 딱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행동도 좀 잘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정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바로 다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심리학을 되게 오래 공부하고 이 일을 하면서 나를 많이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에 대해서 모르는 구석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나?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고 갑자기 발견한 내 모습에 막 당황할 때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노력하면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방송의 취지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좀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뭔지 또 무의식이 진짜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아마 일상에서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 계셨을 거예요. 좀 많이 쓰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내 잠재의식에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리고 실제로 무의식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써요. 무의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네. 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즉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두뇌의 활동이고 사고 과정이고
또 어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무슨 동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작용 이런 걸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정의 중에서 저는 그 자동적이라는 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게 자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혹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꺼내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야 들어가 있어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럼요. 만화? 그럼요. 재밌게 봤죠. 굉장히 심리학적인 맞아요. 만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알맹이 뭐라고 구슬처럼 생긴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기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억들이 여러 가지 색깔로 알록달록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회색 빛깔로 바뀌어요. 이제 잊혀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마음속에서 일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회색으로 변한 구슬을 어딘가로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원히 떠올릴 수 없는 기억들의 쓰레기장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이 바로 아마 무의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어딘가로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툭툭 나오는 것들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무의식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무의식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자, 무의식을 이야기하려면은 프로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심리학을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프로이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거의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고 또 무의식을 굉장히 대중화시킨 그런 학자인데요. 이 프로이드의 이런 무의식, 프로이드의 이론은 문화와 예술 곳곳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맞아요. 그래서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이 거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에 올라타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 심리학 이론과 문화와 이런 모든 곳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무의식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딱 있고 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꼭대기 일부만 물 위로 딱 드러나 있는 그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봤죠. 우리 심리학 책에 나오잖아요. 맨날 그 챕터 1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그림인데 소위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그것 자체로도 이미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 바닷속 저 깊은 곳에 산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의식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렇죠. 굉장히 그 바다 깊은 곳에는 거대한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물 속에 거죠. 잠겨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정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의식, 무의식, 그리고 전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의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지만 내 정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오가는 약간 의식이 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무의식과 또 가까운 이런 좀 얕은 무의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노력하면은 떠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약간 과도기 같은 그런 맞아요.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찰랑찰랑 물의 표면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좀 독특한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또 통제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매 순간을 통제하는 건 사실은 무의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겨도
그게 다 무의식이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말실수. 이것도 맞아요. 프로이드가 말하기에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생각이 튀어나온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말실수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다 들킨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 속에는 좀 생물학적인 본능, 소위 성적인 본능이라는 것과 삶과 죽음에 대한 충동,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무의식을 굉장히 프로이드의 직관, 통찰로 알아낸 거고, 사실 과학적인 검증이 된 것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주 최근까지도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과학이 아니다. 어떤 실험이나 연구로 입증된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시하고, 저도 처음에 심리학 입문 들을 때 교수님이 그 얘기한 기억이 나요. 심리학은 과학이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나는 프로이드를 알고 심리학과에 왔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연구 방법들이 발달을 하면서 뇌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이 무의식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결론은 그 프로이드가 말한 내용 그대로는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검증을 통해서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행동이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뇌를 좀 들여다보면 무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음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현대 과학은 마음이 결국은 뇌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그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가 뉴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슬프다, 배고프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결국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봤다. 그러면 그 자극이 우리의 시신경을 거쳐서 뇌의 어떤 부분으로 가서, 아, 이게 사과구나. 아, 빨갛고 탐스러우니까 먹어야겠다. 아니면 이건 독사과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뉴런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인가요?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한 사람의 뇌에 보통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대요. 어마어마하네요. 1000억이면 이 작은 뇌. 좀 저는 뇌가 좀 클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는데 1000억 개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뉴런과 뉴런이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런의 끝에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서로 연결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개의 뉴런에서 이게 연결된 뉴런이 약 1만 개의 줄기가 퍼져나가 있대요. 한 개의 뉴런에서 1만 개의 줄기가 퍼져나가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1000억 개의 뉴런 곱하기 1만 개의 연결고리, 이렇게 보면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를 제가 셀 수 없어서 아까 마고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쵸? 이거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0이 15개. 천조. 조란이요. 그것도 천조란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1000조 개의 연결망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는 뇌의 기능이 3%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긴 해요. 이 1000조 개나 있는 뉴런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의 몇 %나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뉴런이 주고받는 정보는 또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우리가 다 의식하고 있다라면 아마 머리가 터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기대인 것 같다. 그리고 다 몰라서 다행이다. 그쵸. 1000조 개가 주고받는 정보들을 내가 매 순간순간 다
알아차리고 있어야 있다면은 된다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잠도 못 맞아요. 자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순간에 내가 내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나름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활동들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때 이 그냥 똑같은 크기의 점도 더 크고 가까이에 있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 뭐였냐면 실험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사진을 봤다라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굉장히 깜짝 놀란 눈동자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눈동자를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눈동자인데 이 사람은 본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뭘 봤는지 어떤 감정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또 짧은 순간에 어떤 아무 감정도 없는 눈동자가 있는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거에 노출됐는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검은 점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검은 점의 크기를 평가해 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란 표정에 사진에 노출된 그 사람들은 그 점을 더 크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점을 크게 평가한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에 차 있을 때는 어떤 모호한 자극을 굉장히 잘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피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자극을 좀 크고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자기의 행동에 또는 상황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 아까 무서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 아무 느낌 없었는데? 라고 의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받는지도 모르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감정이 달라져 있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렇죠. 네. 또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사람 얼굴에서부터 인형 얼굴까지 변해가도록 사진을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장의 사진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휘리리리 변해가는데 사람 얼굴부터 완전 바비 인형의 그런 누가 봐도 인형 얼굴이 그런 얼굴까지 쫙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준 과제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렇게 사진이 촤라라락 변해갈 때 어디까지가 사람 얼굴인 것 같냐. 그러니까 모호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인형 같은 느낌이 든다 싶을 때 멈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인형 같을 때 멈추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요, need to belo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소개했잖아요. 네. 그 관계, 사랑의 맞아요. 기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그 소속감의 욕구라고도 하는데, 소위 외로운 사람들이 누군가 곁에 있고 싶고, 좀 소속되고 싶고, 이런 욕구가 큰데, need to belong이 높게 나타난 사람일수록, 인형 얼굴에 되게 가까운 얼굴도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는 그런 욕구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생물에게서도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인 욕구가 그 인형 얼굴인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어떤 과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점의 크기를 인식하는 거나 뭐 얼굴을 인식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를 때 갈증을 느낄 때 어떤 사물을 더 투명하게 본다라는 걸 입증한 물처럼 본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 두 그룹으로 또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아주 짠 감자칩을 막 먹게 해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물을 많이 먹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자칩을 많이 먹은 집단은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집단에게 똑같은 모호한 자극을 주는데요. 도형을 줘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그래픽이 그려진 도형들을 막 주면서 이 도형이 얼마나 투명한지 이 투명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감자칩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나는 그룹의 사람들이 그 도형을 더 투명하다라고 평가하고 인식했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되게 목이 마르다, 목이 말라서 이런 것들도 다 투명하게 보이는구나 라고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건 재밌는 실험이 아니죠. 아닌데 내가 목마른 상태라는 것도 별로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또 목마른 상태가 나의 투명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더더욱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렇죠. 무의식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뭐 쉽게 이런 실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엄마들이 이렇게 배고플 때 아이한테 더 먹을 거를 권한더라. 이런 실험도 재밌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퇴근하고 올 때 어쩔 때는 되게 끼니도 잘 못 챙겨서 배가 되게 고플 때는 집에 오자마자 애들 간식을 또 그렇게 챙겨요. 니네 배고프겠다. 뭐 유치원에서 간식 못 먹었지. 이러면서 막 간식을 챙겨줘요. 근데 왜 퇴근하는 길에 뭐라도 하나 사 먹고 들어온 날은 애들이 엄마 배고파 이러면 저녁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저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의식하면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은 무의식이 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이 우리의 순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또 오늘 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는 무의식적인 태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도 역시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태도와 나는 몰랐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렇죠. 태도 이렇게 있다는 보통 거네요. 알고 있는 태도는 내가 입 밖으로 말하는 나는 어떠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 이런 거고 이렇게 무의식적인 태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 진짜 속마음이 다른 그런 태도겠죠. 맞아요. 소위 이제 무의식적인 태도를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암묵적인 implicit 그런 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암묵적 태도는 고정관념 연구에서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광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미국이 다인종 사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설문지로 하죠. 설문지로 해서 연구를 해보면 결과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없는데 항상 인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너 맞아요. 인종차별해? 그렇게 말 안 하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니까 그쵸. 나는 뭐 인종에 대해서 평등한 사고를 갖고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주목한 게 사람들이 거짓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 믿고 있는 혹은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표면적인 외연적인 태도와 아주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내면의 태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암묵적인 태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개인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연구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흥미로운 검사인데요. IAT라는 거예요. 그래서 Implicit Association Test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암묵적 연합 검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암묵적인, 무의식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또 빠르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어떤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것과 굉장히 다르면 되게 불편해하고 굉장히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느리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남성에 대해서 뭐 강하다. 이런 거는 남자는 강하지 되게 연합이 잘 되어 있는 거고 여성이 강하다. 이러면 여성이 강하다? 의식적으로는 강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연합되지는 않는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인간의 이런 성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태도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흔한 검사가 인종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재는 검사예요. 그렇게 개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요, 사람들한테는 반응 속도를 보는 검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모니터 앞에 딱 앉혀요. 그러면 제가 모니터 앞에 딱 앉으면, 모니터에 사람 얼굴 사진이 중간에 딱 뜹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되게 단순해요. 네가 봤을 때 이 사람이 흑인인 것 같으면 왼손으로 누르고, 백인인 것 같으면 오른손으로 눌러. 최대한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진이 탁 뜰 때마다 제가 흑인, 백인, 백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이런 그런 거네요. 거죠. 그래서 한참 신나게 하고 나면 이번에는 내가 단어 보여줄 거야. 그러면 네가 이 단어를 딱 읽고 이게 긍정적인 단어인 것 같으면 뭐 왼손,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으면 오른손 이렇게 빨리 또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단어에 기쁨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뭐 어때요? 긍정 단어, 긍정. 화남, 부정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분류 작업을 해요. 저는 실험을 참여한 저는 그냥 분류하는 과제인 줄 알고 빨리빨리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트릭이 숨어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백인은 긍정적으로 보고 흑인은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제 안에 강하게 있다면 흑인을 왼손으로 반응했을 때 부정적인 단어를 왼손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반응할 때는 반응을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실컷 흑인을 왼손으로 반응을 막 해왔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왼손으로 반응하라고 하면 이렇게 손이 한번 이렇게 삐끗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IAT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 반응 속도의 차이를 계산해요. 쉽게 말하면 흑인과 긍정 단어를 같은 손으로 반응할 때랑 흑인과 부정 단어를 같은 손으로 반응할 때 반응 속도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암묵적인 태도가 되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는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이 검사를 해보니 흑인과 긍정적인 단어가 연합될 때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흑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또 백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속도의 차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그쵸.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인종차별하지 않아.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난 그렇게 배웠고 그런 걸 지향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조금은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태도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설명만 듣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검사가 있다니 직접 해보고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초록창, 네이버 이런 데서 하버드 IAT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바로 한국에서도 접속하셔서 한국말로 검사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연결을 해 놓을게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차별, 지역차별. 네.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검사가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무의식적인 태도를, 어떤 무의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암묵적인 태도 중에서 특히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암묵적인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이 겉으로 보이게 높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난 자존감이 높아요라고 하는 경우에 암묵적인 자존감을 또 측정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뭐 타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되게 공허하고 뭔가 끝도 없이 외롭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발끈하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자존감이 높다고는 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외현적인 자존감과 암묵적인 자존감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지금 마거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학생은 겉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굉장히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뭐 학점이든 다른 대인관계든 여러 영역에서 성과도 굉장히 좋고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뭘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한다는 것도 아는데 계속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울하다 이런 걸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만났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차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결국 저희가 이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의 아버지가 술을 좀 좋아하셨는데 술만 마시면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랐을 텐데 이런 식의 왜 술주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친구 되게 똑똑하고 또 평상시에 아버지의 모습을 또 아니까 아빠가 술 마셔서 지금 저러신다라고 의식적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특히 그 친구가 가졌던 것이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망쳐버린,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든 나쁜 존재, 환영받지 못한 존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 없이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내면은 공허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아, 내 안에 그런 불안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실은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좀 편안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묵적 자존감을 떠올리면 저는 항상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요. 이렇게 그런 무의식적인 것들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 같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성공에 굉장히 집착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만큼 또 그 그림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 날짜를 깜빡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대실수를 할 때, 뭔가 잊어버릴 때, 뭐 건망증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럴 때 사실 무의식 속에 뭔가 힌트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집착, 열망이 크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돼. 자기가 실패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네. 근데 그 시험을 봤을 때 자기가 왠지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실패에 직면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안 가야지, 잊어버려야지, 여기 나 떨어질 거 두려우니까 안 가야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날을 깜빡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무의식을 막 탐색하다 보니 그런 불안이 있어서 그런 불안이, 무의식적인 불안이 자기 행동, 깜빡 잊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초래하게 됐던 거죠. 저는 무의식이 하는 일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일이 짝을 선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무의식적인 역동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역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서로의 결핍을 묘하게 알아보고 서로 짝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자기애적인, 그러니까 막 자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만난 사람은 묘하게 의존적인 사람. 그래서 묘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 이렇게 짝으로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딱 있어요.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 항상 남자친구나 이렇게 애인을 만날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근데 네가 왜 그런 애를 만나? 좀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왜 쟤는 괜찮은 애 같은데 항상 어딘지 모르게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스스로도 불만을 막 말하는 거예요. 쟤는 사실 저렇고 저렇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다 주지도 않아요. 그런 연애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그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항상 1등 해야 되고 뭔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통해서 뭔가 늘 1순위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욕구를 채우는 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자신의 욕구를 의식적으로 안다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의 뭐 행동을 자기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래서 이런 남자를 선택하구나 해서 그 뒤에 뭐 관계를 잘 하는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자기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막 그 모자라 보이는 사람한테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늘 패턴이 반복되죠. 네. 분명히 사람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동일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역동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끔 만들고 그 사람과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맺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선택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배우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의 어떤 무의식을 지금 채우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알면 편해지는 것이 이 방어 기제라는 거죠. 이 방어 기제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수용할 수 없을 때 그걸 막 억누르거나 뭐 피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쓰는 좀 이상한 행동들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게 결국은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는 의미일 텐데, 특히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그렇죠. 아까 마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가 두려운 사람들, 그러면 실패할까봐 너무 불안해 라는 무의식적인 불안이 확 올라오면 사람들이 불안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느끼기 전에 방어기제를 동원해서 확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 합리화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죠. 이 합리화도 대표적인 방어 기제인데요. 만약 여우가 나 저 포도 먹고 싶지만 지금 내가 키가 안 닿아서 내 능력이 모자라서 저걸 따먹을 수 없어. 이 속상하네. 이러면 될 것을 애꿎은 포도만. 그렇죠. 내가 모자라다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포도를 괜히 신포도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포도를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불안이나 어떤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괴로울 때 쓰는 게 방어 기제고 대표적인 게 합리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억압이죠. 이 억압도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내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눌러버리는 거죠. 의식 저 아래 무의식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 억압의 대표적인 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망각, 까먹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신체화도 대표적인 거죠. 내가 참 이렇게 불안하구나, 내가 뭔가 우울하구나, 속상하구나 이런 것들을 의식화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해소하기도 어렵고 뭔가 처리하기도 너무 힘들 때 명절 때 시댁에 가서 갑자기 입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돌아가가지고 막 응급실을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함을 자기가 꺼내놓고 해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몸이 반응하게 그렇게 되는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분도 시댁 가기 싫어. 나 좋은 며느리 아니야. 이거를 그냥 인정할 수 있었으면 마비까지 갈 일이 없는데 나는 좋은 며느리여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이런 의식적인 생각과 무의식에 있는 깽판 치고 싶어. 시댁은 정말 안 가고 가기도 싶어. 막 이런. 시금치도 안 먹어. 막 이런 무의식적인 마음의 충돌이 거대한 불안을 유발하고 그 불안을 내가 끌어안을 수 없으니까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 우울이든 뭐 강박이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은 결국 내가 의식화할 수 없는 무의식과 싸우고 있는 어떤 상태. 신호다. 그래서 좀 보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게 투사가 있죠. 투사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은근히 누군가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할 때는 사실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그 사람한테 보일 때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투사라는 것이 사실은 내 건데 내 거라고 인정을 못할 때 네가 그랬잖아 이러는 게 투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얘 기억하실 거예요. 케이크 너무 먹고 싶은 다이어트하는 엄마가 대박사님 얘기인가요? 또? 제 얘기 그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근데 아마 네. 청취자분들은 대박사님 얘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결백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인정하지 않은 엄마가 딸이 좋아할까봐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투사하고 또 왜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한다는 거 티났다가 거절당할 게 두려운 사람이 야, 너 쟤 좋아하지? 다 눈에 보여.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일종의 투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막 다른 사람의 불륜, 바람 피는 거에 뭐 그거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막 열을 내면서 경로하는 경우에 보면은 내 안에 자신도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들킬까봐 또는 나는 억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다른 사람 정말 제3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할 때 어쩌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욕구를 그 사람한테 투사한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 파르르 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거 내 거 아니야? 남을 비난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사실 그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방어 기제로 대표적인 게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죠. 좋아하는 여자애들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그렇죠. 거. 유치하는 네.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면은 그 마음이 들킬까봐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게 뭐 완전 반동 형성이네요. 그렇죠. 또 좀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로 분류되는 애도 있죠. 승화. 그렇죠. 이거는 긍정적인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뭐 내 안에 있는 공격적인 본능이나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거를 예술로 이렇게 승화해서 그쵸, 작품으로 나온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뭐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걸 이제 다루기 위해서 그거 시련에 관한 소설을 써서 이제 탁 출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승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승화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뭔가 내 안의 것들로 생산해내는 이런 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방어 기제가 저희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지만 방어 기제는 인간이 가진 너무나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현상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어 기제가 또 어떻게 보면 생존이나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방어 기제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작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투사해야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생존에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이걸 너무 반복적으로 내가 쓰고 있다면 이게 또 우리 삶을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동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있다면 이걸 또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또 알게 되어서 우리가 또 조절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걱정될 때 배 아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무의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이라며. 그래서 이걸 알아서 뭐 어쩌자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천조개였나요? 그죠? 아유, 뭐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네. 저희가 걔네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라는 말을 조금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자유연상, 프로이드가 한 자유연상.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들을 막 이렇게 끌어내다 보면은 아, 내 안에 이런 무의식이 있었구나. 이런 무의식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꿈도 있죠. 꿈 분석. 꿈 분석. 그래서 되게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꺼내놓고 이게 꿈이라는 게 되게 무의식을 반영하는 기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꺼내놓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자유연상을 해보고 이 꿈이 네. 뭘 의미하는 거지? 내가 이 꿈을 꿨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지? 그 꿈에 나오는 상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그게 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네. 그리고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그러지 않은데 유독 어떤 말, 어떤 순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거는 내 안에 어떤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매 순간 내 무의식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지만 반복되는 좀 특이한 일, 과한 일에 대해서는 이 안에 뿌리 내린 무의식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독 화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기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발끈하게 될 때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뭘 시키거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놓는다던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날 무시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발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아, 내 무의식 속에 뭔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이런 것들이 있나? 라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시당할까봐 두렵나? 라는 질문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네. 무의식에 좀 접근해 보실 네.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분은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에서 특히 막내로 자랐어요. 위에 이제 막 폭력적인 형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무시와 억압 속에서 자랐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척하면서 자랐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무시당할까 두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중립적인 그냥 반응,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반응이어도 그게 조금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가시돋친 반응으로 느끼게 될 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화를 확 내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분이야말로 외현적으로는 강한 자아지만 내현적, 암묵적으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조그만한 아기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그런 나의 작은 모습을 간파했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세게 막 왜 나 무시해!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근데 또 조심하실 부분이 있어요. 천조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의식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알게 된 어떤 원인 혹은 내 무의식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많은 무의식 중에 한 가닥 내가 발견한 한 줄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무의식의 과정들이나 기억들이나 그 정보의 파편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발견했다고, 아, 내 행동의 모든 원인은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다 거 엄마 탓이야. 이런 또한 거 위험해요.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또 보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안에 무의식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무의식의 존재들을 좀 찾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무의식을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환상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이런 무의식이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냥 아는 것 자체로도 우린 조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인간은 원래 그런 거구나 하면서 좀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식화한 무의식에 대해서는 좀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내가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알면서 이제 의식화해서 알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내 선택과 책임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꺼내놓고 보면서 아, 내가 이럴 때 되게 불안해지고 발끈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됐다면 친한 사람들한테는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럴 때 되게 예민해진다? 나 그런 거 되게 힘들다? 내가 가끔 그럴 때 발끈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게 되어서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그게 한 번에 바뀌어지진 않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끈하거나 뭐 버럭하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훅 꺼지거나 이랬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조절하지 못하더라도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나한테 역시 이런 면이 있었네. 역시 또 이렇구나라고 또 알게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반복적으로 이게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 발끈, 훅,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지. 지금 이 순간이 왔구나. 이러면서 그 순간에 좀 잠깐 멈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늘 걸려 넘어가는 무의식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때 나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까 무시당할 것 같은 순간에 발끈하는 분은 아, 무시로 느껴질 때 내가 발끈하는구나. 아, 이제는 무시라고 느껴지면 한번 웃어야지. 아이, 왜 그래? 라고 말해야지. 라고 스스로 미리 반응을 결정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런 감정이 쑥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속으로 열을 세는 방법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열을 세면서 쿨다운을 하고 정말 이게 무신가? 아니면은 중립적인 반응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버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무의식을 중심으로 이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어떤 사고와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 박사님의 정리 시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또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다 무의식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 매 순간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다. 내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나도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무의식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무의식이 관여되고 있다는 것, 특히 암묵적인 태도와 방어 기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의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의식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의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도
건강한 삶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무의식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나요? 그건 아마도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겁니다. 무의식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그 속에서 마주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힘껏 안아주세요.